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전국 9개 지역을 돌면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교육 현장 이야기 함께하는 필통톡. 오늘은 교육의 도시 강원도 춘천으로 왔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도서관 분위기 아닙니까? 예? 정말 진지한 이 느낌으로 오늘 방송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할 텐데요. 자, 학교 폭력 이제는 그냥 일부 학생들이 겪는 성장통으로 보기엔 너무나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춘천분들, 강원 지역 분들과 함께 정말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필통이라는 게 사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필수품 그 필통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따온 이름. 그만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필통톡, 반드시 소통하여 얘기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의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계를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특이하게 오늘은 학생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학생 대표 춘천여자고등학교의 박예빈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학부모님 대표시죠. 원주 삼육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정유선 어머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 대표로 자리하셨어요. 양구교육지원청의 전문 상담 교사이십니다. 김용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서 또 자리하셨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이환기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는 거의 연예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국 방방곡곡 절대 하지만 지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계시죠.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오늘이 이제 몇 개 지역제죠? 6번째네요, 지금. 약간 이제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전 피곤해요. 저 2개를 안 갔는데도 피곤한데 네. 전국을 다 지금 다니고 계시거든요. 자, 피곤은 피곤이지만 이렇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니까요. 그 정책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정책을 또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야말로 좀 좋은 소통에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춘천 분들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지금 오셨는데 네. 긴장되시죠? 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잘 좀 풀려서 끝나고 예. 막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셔야죠. 네. 저렇게 농담 삼아 던졌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니까 제가. 하여튼 오늘 좋은 결과 좀 있기를 바라고요. 예. 자, 일단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지난 2월 6일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7가지 대책인데요. 직접 대책이 이제 4가지고 근본 대책이 3가지입니다. 직접 대책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폭력은 범죄다 하는 철저한 인식 하에서 이제 각자 역할을 좀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먼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책임 강화가 1번이고요. 2번째는 신고가 되면 철저하게 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신고 조사 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강화가 있습니다. 3번째는 이제 동료 학생들이 또래 활동 등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4번째는 학부모님들도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본 대책이 3가지인데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인성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인성 교육은 가정과 사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 역할 강화가 6번째. 마지막으로는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같은 유해 요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춘천 강원 지역 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부터 일단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주제로 낙엽이라는 영상을 원주 북원여고 영상 디자인과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뭐야? 지금 너무 신나 봐. 완전 창피할 것 같아. 어떡해. 빨리 맞아야. 모른 척 해주자. 안녕하세요. 많이 길었거든? 나 한 이 정도? 쟤 저기 들어가나 봐. 운전 빌려주라. 고마워. 학교폭력은 이제 특정 학생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에서도 계급이 있듯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급이나 서열이 나뉜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1등이 되어라라는 어른들의 말씀에 자주 노출이 되어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열을 나누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학교폭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되게 놀랬고 앞으로는 어떤 학교폭력이 생겨날지 되게 걱정이 됩니다. 드라마, 게임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보는 어린아이들이나 우리들이 그거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기와 미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실제 피해자만큼은 아니지만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대한 논의도 그만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제 과연 학생들이 만든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바로 제 옆에는 지금 저 영상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학생이 있는데요. 자, 소개를 좀 해볼까요? 북원여자고등학교 고3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아,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바쁠 텐데도 저런 영상을. 네. 예. 연기가 아주 예전에 많이 해본 솜씨 같아요. 경험이 있습니까? 저게 두 번째예요. 아, 두 번째 작품이군요. 네. 예, 대사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내면 연기가 아주 훌륭했는데 저 맡은 역할이 이제 왕따 네. 학생이죠.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신 거예요? 좀 네.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점점 할수록 좀 약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왕따의 마음을.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연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아프겠구나. 네.
하는 걸 지금 약간 이 방청석에서 약간 왕따 분위기거든요. 지금 옆에 학생들 약간 지금도 좀 외롭지 않아요? 네, 외로워요. 함께 하시는 학생들이 옆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우리 보건여고 학생들이. 무관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당한다는 것을. 무관심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도 많이 당황되시겠지만 오늘 함께 1시간 하시면서 그 학생들의 마음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학생들이 아주 훌륭한 영상을 만들었고 지금 많이 떨릴 텐데도 아주 또박또박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네. 학생들이 만든 영상이거든요. 예, 참 잘 만들었고요. 네. 사실 그 폭력이라는 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그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 학생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 폭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런 걸 만들면서 피해자 입장에 서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하는 역량을 키워보면 그게 또 폭력 해결에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래도 방송을 여러 해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이 방송 이 제작 역량이 대단합니다. 네. 아무도 안 도와준 겁니까? 학생들끼리 알아서 한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했죠. 네. 학생들 스스로 네, 편집하고. 저희끼리. 와우, 훌륭해. 참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선간 피해받고 또 가해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출연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자리하셨는데 일단은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완기 교수님. 예. 네, 학교 폭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학교 폭력이 지금 와서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이 지금 목숨을 잃는 이 사태가 되니까 언론의 집중이 조명을 받고 이 사실이 이제 학생들 알리자면서 SNS 통해서 네.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 본다면은 우리나라를 본다면 관심이 대상이 된 것은 이미 1990년대.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 이미 학교 폭력 예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꽤나 오래돼서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인데 이게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피부로 느끼는 게 더 강해졌냐는 것은 몇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한두 가지는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네. 첫째는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결국 교사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물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왜 선생님을 무서워해야 되겠냐고 묻겠지만은 사실은 비행을 갖다가 막는 데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또 예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오면서 점점 교사의 권위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줄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70년대를 본다면은 초등학생이 한 580명, 지금은 310만쯤 됩니다. 그럼 2배. 그렇지만은 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교사의 통제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보면은 지금 한 190만쯤 되는데 중학교는 2배. 그다음 고등학교는 3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학생의 학교 속해 있는 학생 숫자가 이미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과거에는 이 중학생, 지금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중학생 문제인데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20%에서 25%였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문제된 아이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의무 교육 과정에서는 중퇴를 못 시켜요. 그 아이들이 다 들어있으면 보면은 숫자로 보면 2배에다가 20대 1이니까 40배의 더 많은 문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끌어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시행된 정책도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든지 이걸 좀 다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고시라든 것이 또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게 다는 알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많아진 데는 뭐 몇 가지 이야기는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학교 폭력 그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예빈 양은 뭐 피해나 가해 혹시 입어본 가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무언의 동조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폭력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했지만 신고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가 그냥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입을 통해서나 또 다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누설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두려운 것은 그 가해자 학생들이 저희한테 보호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항상 봉착해 있었다. 자, 학교는 폭력을 은폐하려 하고 또 선생님은 징계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참 선생님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그 예빈이 학생의 그 무언의 동조자 참 그 얘기가 저한테 지금 다가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담임 교사나 학생부장 역할 맡기를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제가 상담을 하지만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중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한 이 학생 생활 지도에 전념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과중한 잡무가 있습니다. 이런 과중한 잡무 때문에라도 학생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저희 교사들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상담소를 나가 보면 네. 오히려 좀 좁은 교무실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이런 그 선생님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최근 2월 달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모든 초, 중고 학생부장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그 현장에 있는 학생부장들이 원했던 대책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학교별 그 전문상담 교사 확대 배치였습니다. 특히 이때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냥 그 인턴 교사라든지 혹은 계약제 상담사가 아닌 책임과 권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규 상담 교사를 이제 원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네. 이거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정서적으로 좀 돌봄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놓치되는 거죠. 이때 좀 상담 전문가가 학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 그 가해자도 좀 그 두려워하는 마음도 좀 알아주고 피해자의 그 상처 입은 마음도 돌봐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그 어떤 그 제도적인 개선은 없이 교사들한테 다 모든 걸 맡기는 지금의 실태는 좀 문제가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제 학교에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신 예, 거죠? 저는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청 초중고등학교를 상담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회하는 예, 형식으로. 학생들이 이게 김용희 선생님한테 상담받으면 참 다들 착해질 것 같아요. 아주 헤어스타일도 아주 순박하시고. 예,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지금 학교 폭력 가장 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또 학부모 분들이시죠. 우리 정유선 어머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에 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학교 폭력이 이렇게 문제화되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교육부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장관님이 소통을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것 같은데 실제 학교 폭력은 안으로 들여다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폭력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수위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그 겪는 사람마다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뭐 아동 성폭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때는 무슨 극악한 범죄자가 저지르는 그런 사건만이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되는데 실제 성폭력도 일상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범죄를 저지르듯이 학교 폭력 역시 사실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예빈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무언의 동조자인 학생들은 실제로 거의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피해자인데 그 자기를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들은 모두가 다 가해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선생님도 결코 자유롭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지금 학교 폭력을 이야기할 때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만을 문제시 삼고 있는데 실제 학교 안의 폭력은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인 폭력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폭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유나 이런 걸 주기보다는 억압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고 사회에서 어른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폭력적일 때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학습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좀 더 약한 친구들에게 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거 뭐 한 말씀씩만 들어봤는데도 네, 학교 네. 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예. 이 차이를 줄이는 게 사실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폭력을 더 이상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서 일단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이제 괜히 뭐 폭력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만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면밀히 좀 따져서 어떻든 그 폭력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하시려고 했을 때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계속 구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상담 전문 인력도 모든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걸로 지금 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모든 분이 다 교사가 되면 좋겠지만 또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사분도 상담 교사분도 지금 500명 정원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일단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경찰이나 또 이제 교육청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규상으로도 교사나 교장 선생님이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그동안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지금 법률도 지금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학교 폭력은 해결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 학생이 걱정했던 이제 신고해서 뭐 신고해봐야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그 비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냥 묻어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그래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 한번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면 또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그렇게 좀 바꿔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네. 있지는 않겠다, 네. 이제는. 그 신고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저도 개그 콘서트 보니까 예. 코미디언 한 친구가 117 네, 그 네. 번호를 얘기하더군요. 예. 예. 공익 광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 사회가 사실은 다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번만큼은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되게 좀 이렇게 학교 교사들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들리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좀 강조하고 좀 싶은 예, 거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등 그 교사 정원 확보율이 100%가 아닙니다. 예. 80%밖에 되고 있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 상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 45명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그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어떤 경찰을 상주하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학생들한테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정규 상담 교사가 필요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복수 담임제라고 해서 일단 선생님들이 이제 과거에는 다 담임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담임 안 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자 일단. 그래서 좀 더 학생들에게 생활 지도도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 이제 선생님들도 좀 바뀌면서 또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프로그램 머리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강원 춘천 지역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빌통톡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로 불리는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일진이라 불리면서 학교 폭력의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이 이제는 예전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섰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희 일진 생활은 초등학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노는 나이에 속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저와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선배가 교실로 찾아와 저와 직속 후배를 사이를 맺었고 그때부터 저는 일진이 되었습니다. 항상 선배는 저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었고 아이들은 몰려다니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 선배들은 저희에게 상납을 요구했어요. 저희는 하루에 1인당 2만 원씩 상납을 해야 됐고 만약 하는 사람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그날 저녁에 집합을 시켜서 저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담배를 필요했고 술도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 오다가 저도 어느덧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후배와 직속 후배 사이를 맺었고 선배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후배들에게도 상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선배한테 맞은 만큼 저도 후배들한테 친구들을 때리고 못살게 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일단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진을 탈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선배들 눈치도 보이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도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저를 더 문제아를 생각하는 선생님한테는 더더욱 얘기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어 일진을 탈퇴했고 가끔씩은 선배들한테 전화가 와서 합박도 하지만 저는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진 친구들이 아닌 학교 친구들이 생겼으니까요. 저로 인해 중학교 생활이 엉망이었던 친구들이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저처럼 일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오늘 박수를 좀 주실까요? 네. 자, 정말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고요. 확실하게 탈퇴한 거 맞죠? 네.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네, 대답을 좀 부탁드려요. 네, 확실히 탈퇴한 거 맞아요. 그렇죠. 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미래를 생각해 보니 자, 아까 얘기 중에 일진에서 탈퇴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아로 학교에서 이미지를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이나 막 친구나 형제한테 말하면은 더 그러니까 저 같은 애들이 네가 뭔 그렇게 이제 뭐 정신 차릴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나가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좀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심을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 주는 거군요, 주변에서. 네.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그럼 도움을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못했어요? 네, 당시에는 요청을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그냥 스스로 힘들지만 그 일진을 탈퇴하려고 노력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군요. 네. 예. 그동안 혹시 피해 입었던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같은 학교 다니면서 정말 다니기 싫었을 텐데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뭐 짧지만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참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오늘 스튜디오에도 자리를 해줬는데 많은 학생들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먼저 학교 폭력의 원인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그 학교 폭력 원인을 두고 경쟁 지상주의 교육이 가져온 결과다. 또 반대로 과도한 자율성 교육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뭐 얘기가 분분합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일단 말씀 좀 열어주실까요? 네. 결국 뭐 학교 폭력이 어른들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 제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또 교육 제도뿐만 아니고 이제 그 사회 가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손 가정이 많아진다든지 또 사회적으로도 뭐 인터넷이나 게임의 유해 환경에 또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이제 학생들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잘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선생님들의 탓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정말 크게 반성을 하고 이번만큼은 이제 좀 좋은 계기로 만들어서 폭력을 이제 없애겠다고 한 거니까요.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은 가장 큰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종합적이라 그러는데 저도 뭐 종합적이다 이렇게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는데 뭐 입시 지상주의냐 또는 인권 문제 이렇게 양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입시 지역이 없는 미국이나 핀란드에도 왕따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심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그렇게 진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뭐 종합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인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두 개 다 원인이 있다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데려오는 자체가 인권의 제한 또는 유보거든요. 강제로 그 아이들 책상에 두는 자체가. 그냥 두면 학교 올 애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현재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삶도 중요하고 자기 개인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니까 유보하면서 배우는 상태인데 이게 지나치게 똑같은 상태로 지금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아이와 어른은 똑같다. 사실 똑같죠. 그냥 본다.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에 들어오면 이게 성립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한편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내에서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교사가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책임감이라든지 당장 학부모에 돌아와서 사태질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가려고 그러겠죠. 그래도 다양한 거 있지만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찾아야지 한두 개를 가지고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는 효과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학교 폭력에 네. 대해서요. 학교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입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 것을 자기보다 좀 덜한,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못한 친구들에게 푸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찌질이가 생기는 거고 뭐 빵셔틀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욕구를 다른 데에다가 푸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네. 학생 입장은 그렇고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과도하게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여기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도 아이 둘을 키우지만 과연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있을까요? 자율성이 있으세요? 아마 친구들은 아마 자율성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어른들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노동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하잖아요. 네. 주 44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알맞지 않다라고 이미 주어져 있는데 어른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그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교육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교육이기만 할 것인가. 걔들은 정말 너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한테 학부모님들에게 아니면 교단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에게 2시간, 3시간씩 꼬박 앉아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은 사실은 숨을 꽉 조여진 상태로 있다고 보고 사춘기라는 것은 정말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고 자기 몸의 신체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어떻게 서로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 막 방출되는 시점이거든요. 욕도 많이 하고요. 아이들이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순한 양 같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 막 대들고 화를 내고 이러는 시기가 사춘기의 시기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시기를 지나면 고등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철들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일진의 아이들을 격리시켜서 어딘가 따로 떼버리거나 그런 아이들을 뭐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이 학교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정말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들에게도 사실은 교육을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학업 성취만을 높이라고 학교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원을 보내죠. 그것처럼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 미래에
그 어른으로 우리 세대의 주역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인성과 또 학습적인 부분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곳이거든요. 선생님들도 물론 바쁘시고 뭐 이런 여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한쪽 축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학교 폭력을 인성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아이들도 갈팡질팡, 학부모들도 갈팡질팡,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둘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학년입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아, 한참 이제 그 시기네요. 예. 그러면 저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해요, 그 아이들은? 학교 저희 아이는 사실은 학원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학원은 안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요. 한 5시나 돼야 집에 돌아오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집에서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돌아오면 알아서. 그냥 마음 놓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능한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가능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를 안 하는 것은 제가 혼을 냅니다. 숙제는 해야죠. 말씀 이제 편하게 해주신다고 하면서 이제 숙제는 또 체크를 하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게. 자, 뭐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학생이 참 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입시 제도를 뭐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고등학교 입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진행을 도입하고 해서 가능하면 좀 그런 부담 없이 그러니까 그런 큰 입시의 지금 변화라는 것이 그냥 학교에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그걸 이제 봐가지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입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능을 좀 쉽게 해서 부담을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입시의 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학습 스트레스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는 계속 또 지속해 가면서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인성교육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교에서 스포츠를 좀 많이 하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좀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웃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스포츠는 굉장히 학생들이 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때 그 모든 학생이 이제 그 학생 스포츠 클럽에 가입을 하고 또 스포츠 클럽 시간도 많이 늘려서 하는 걸로 했고요. 또 이제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또 스포츠 데이라고 해서 스포츠 리그전을 뭐 구기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아무래도 입시가 또 이제 임박해 있으니까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중학교가 좀 어중간하고 중학교에서 사실 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중학교 때 좀 스포츠,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폭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서도 대책으로 나왔습니다만 학교 생활 규칙 강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학생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또 부딪힙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학생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교권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죄송해요. 예,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매도 드시고 뭐 혼도 내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벌점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주시는데요. 선생님의 말 100마디보다 벌점 카드 한 장이 더 위력이 센 시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이거 처벌 안 받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처벌 없이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처벌 없이 가는 건 무리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교사와 학생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저는 두발과 어떤 용모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거는 뭐 해라 마라가 아니고 이건 꼭 이제 지켜줘야 된다. 사실 우리 학생들도 다 인권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 문제를 가지고 뭐 5cm, 10cm 뭐 키 나오면 되고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면서 학교에 대해 학교 규칙을 강화를 얘기하는가? 그건 사실은 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머리가 길거나 뭐 복장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지금 왕따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폭력이 문제가 연결되지 않거든요. 이거를 과도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식의 학교 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선생님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학생은 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학생 생활 규칙을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근데 저희가 이걸 뭐 일방적으로 그냥 이걸 뭐 복장에 대한 규제나 뭐 두발에 대한 규제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들 때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참여해서 개별 학교별로 우리 학교가 꼭 지켜야 될 생활 규칙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학생들도 뭐 학생끼리 회의를 해서 이렇게 안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면 그거를 이제 다 동의서를 학생들하고 학부모님께 다 받아서 이제 정말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 법률이 있듯이 학교도 생활을 하려면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학생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의 그냥 권위로만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통솔 했는데 그거는 이제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생활 규칙을 통해서 스스로 지키고 이렇게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의 권위도 살아나는 거고 학생들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정말 뭐 두 발을 어떻게 단속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모두가 다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의 공동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준수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하는 거니까요. 인성교육의 중요한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 아이들을 상담을 좀 해보면요. 저는 어떻게 아까 나왔던 일진 친구 같은 분들이 아니라 일진 친구 같은 그 학생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뭐냐면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한번 규정을 짜보자. 다 모여라. 다 같이 짜보자. 했을 때 사실 소위 좀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서 규정을 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왔을 때 사실 아직까지도 약자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게 같이 규칙을 짜보자 하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의 발언권은 여기 다 학생들 계시지만 그렇게 많이 있나요? 뭐 실제 한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만큼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그러니까 두발이나 어떤 용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남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또 어떤 수업을 방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이제 규칙이 필요하지만 그밖에 학생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만큼은 그거 역시도 학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짜봐라 하는 거는 사실 학교의 그 학생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좀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부에서는 이걸 만들 때 학생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그 절차를 좀 세세하게 좀 이렇게 규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만들게 되면 또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생활 규칙이라는 것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 보고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된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따르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아예 만들 때부터 좀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교육인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세요? 어머니? 이 부분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뭐 부모님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21세기의 학생을 그 20세기의 시설에서 19세기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곳이 학교다. 아닙니다.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도입하실 때에는 항상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라는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교사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권위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또 생각하시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우리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봤지요. 그때도 학생들 폭력이 있었고요. 선생님들 아이들 엄청 팼습니다. 그때는 그럼 교사의 권위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 폭력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소통하고 애정이
감정이 소통되는 것들이 스스로에게 느껴질 때, 아이들에게도 느껴질 때 선생님이 조금 엄하게 하거나 혹시 때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과 실제 교사 학교 안에서의 현실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현실이 지금 쉽지는 않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 정책을 마련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좀 한번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실제로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저도 가끔 생각을 이게 지금 한 6번째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 뭐 해봐야 전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고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가서 회의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걸 한번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는 과정에서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실례를 보면 이제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부분을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워낙 그동안 그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이제 수동적으로 되다 보니까 두 발을 완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선생님 그러면 머리 위로 한 3cm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관리와 통제 그 속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권 차원은 정말 그 제도적으로 오히려 좀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죠.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 저희가 생각할 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라고 각자 다 의견들을 내고 그것이 수렴이 돼서 사실 그 어려운 건 알죠. 운영위원이지만 학부모조차도 사실은 교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어떤 정도의 의견을 내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갑니까? 학부모가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학부모님들 그러십니까? 아이들을 맡긴 저희는 볼모라고 생각하지요, 언제나. 그런데 사실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거든요. 교장 선생님 있고 서열이 딱 있어요. 일개 그 말단 교사와 초임 교사와 사실은 그 학생 주임 교사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에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학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필통톡을 해보면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학생, 학부모, 교사님들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학생들이 얘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그리고 소신 있게 하고 거침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이제 이제 장이 열어지면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지금 얘기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학교를 가봐서 그렇게 잘한 학교들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충분히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그거 안 돼요. 이런 자세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좀 양보.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 지금 이 정책이 끝이 아니거든요. 시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얼마든지 바꿔나갈 용의가 있으십니다. 자, 저 불꽃 튀는데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텐데 처벌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처벌조차 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또 양측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이거 법학자들도 지금 철학자들도 법을 만드는 것이 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처벌을 하면 개선이 되는 이 문제거든요. 학교 오는데 근데 당장 지금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이 소태 같으면은 일단은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이런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시 교육은 학생을 갖다가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니까 꾸준히 노력하면서 원초적인 것은 이 개선하면서 같이 실험하면서 아이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기본 방향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인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권도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고 학생들한테 불필요하게 사실은 지금 아까 말 들어보니까 마치 교사들이 전부 다 뭐 폭력자들 돼 있는데 과거에 권위적인 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점차 바뀌어 나고 지금의 젊은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는데 과거에 이제 관행들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거 줄 게 있고 이제 안 줄 게 있고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있었으니까 지금 처벌 문제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으로 급하니까 막아야 되지만은 이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큰 화상이다. 역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고 끌어안고 같이 실험하면서 역시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었는데 뭐 여전히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찬성이지만 그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우리 정유선 어머님께서는
처벌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워낙 도덕 불감증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제대로 처벌받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을 보면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얘기하듯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내가 성공하면 난 법 위에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진이라고 하는 학생들,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아까 그 일진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피해를 받다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피해가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가해 학생으로 바뀌는 것인데 실제 그런 면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지고 처벌받는 것이 그래서 공정함이 조금 사회적으로 문화로 자리 잡히는 것이 우리 사회는 좀 필요하고 그럴 때만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받는 처벌이 당연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러면 나만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 응당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이거를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냐면 그 강제 전학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권고 전학이었는데 이제는 강제 전학이 생겼는데요. 그 학교 현장에서는 강제 전학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폭탄 돌리라고 합니다. 아하.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폭력이나 어떤 갈취에 문제 있었던 학생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권고 전학을 시킨 겁니다. 다른 이제 지역으로.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감이나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치유는 되지 않은 채 그냥 보내는 거죠. 보내서 한 2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 학생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똑같은 잘못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과연 처벌 강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아이들을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 그 학생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육 전체를 위한 것인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처벌 강화 말씀을 많이 지금 사회적인 분야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가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상담적으로 치유를 하고 또 이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다시 이렇게 잘 재활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논의는 좀 적지 않은가 싶은 마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지금 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학생 얘기까지 듣고 우리 장관님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처벌이 없으면 학생이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선생님께서 아무리 인성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학생이 그걸 듣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요. 선생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듣지만 말로서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강제 전학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을 따로 분리시킨다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디서든 어떤 학생이 모이던 일진들이 모이던 아니면 모범생들만 모이던 계층이 생겨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거기서도 일진이 생기면 거기서도 찌질이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되풀이 된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처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의 처벌은 이 아이들을 격리시켜서 어딘가 뭐 소년원에까지 송치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가 친구 셋이서 친했는데 한 친구가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얘네들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한 명을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이 왕따가 일진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같이 친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안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거의 전신 마비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들의 사과였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걸 막고 그 부모님들도 이게 만약 얘네들이 사과를 하면 얘한테 왕따를 시킨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서 얘네들이 가해자가 될까 봐 그것을 막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나 그 부모님들은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벌을 하는 것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진심 어린 사과여야 하고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조치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정말 잠시 이런 일을 한 거지 그 정말 성격적으로 사이코패스처럼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거든요. 잠시간의 실수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가해했던 그 두 친구도 자기들 때문에 한 친구가 친했던 친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을 때 평생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조치들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게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예, 네. 예, 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그 학교 폭력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폭력이 일어나면 사실 그 가해 학생보다는 이제 피해 학생을 당연히 이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실제로 무게가 좀 이 가해 학생한테 상당히 이제 온정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학생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서 자꾸 이제 피해 학생이 정말 이제 계속 보복 피해를 보복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제 그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면 일단 좀 이렇게 그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이제 다 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벌을 강화한다는 뜻은 일단 가해 학생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지만 상당한 대책들은 사실 이제 재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다시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전화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법 규정을 보면 피해 학생한테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전학을 권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경우도 전학을 강제로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폭력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 부분의 그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고 가해 학생은 남아 있게 되는데 그건 정말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법규에서 그 피해 학생의 전학을 권유하는 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학을 가면 가해 학생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 전학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게 정말 그 전학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균형은 적어도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법규가 이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네. 한마디만 더 붙여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유학을 갔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강원도 내려옵니다.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서 왜 내려오냐면 바로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부모님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 가정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런 뭐 시내 같은 데는 갈 수가 없죠. 할머님들 가야 되니까. 그러면 조선 가정 쪽 가다 보면 군 땅이 제로 가게 됩니다. 저희 같은 뭐 양구나 뭐 인제나 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상담 치유가 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죠. 권고 전학일 때도. 그러면 이 아이 하나로 인해서 학교가 정말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고 전학일 때도 이 정도인데 강제 전학이 되면 이것이 남용되지 않을까. 정말 그 가해자도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그 가정 폭력의 희생자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섬세한 접근 없이 그냥 정말 폭탄을 돌리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다듬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 전학을 보냈지만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 전학의 이제 권한을 교육장님들한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권한을 드릴 때 교육청에서 사실 그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이제 재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부탁도 같이 드리면서 지금 이제 그 권한을 드리는 거라서요. 실제로 우선적으로 사실 그냥 뭐 폭탄 돌리기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활 교육 기회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학시키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저도 지금 얘기 들으니까. 자, 역시 춘천답습니다. 네. 정말 저 수준 높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자, 아까 적극적인 참여 이번 춘천에서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까 그 가해자 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피해 학생입니다. 일명 저 왕따로 불리면서 두려움을 경험했던 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반 남자애들로부터 외모에 대해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반 전체로부터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와 친구가 되면 나처럼 될까 아이들은 내 옆에 오지도 않았고 말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말했다 반 친구들에게 더 큰 문시를 당할까 같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놀림은 더 심해졌고 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학교 가는 일이 나에게는 지옥이었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점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참기 힘든 건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상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선생님들은 다 똑같고 저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선생님이 기다려졌습니다. 너무나 참기 힘들 때 문자로 나의 얘기를 전할 수 있었고 항상 저에게 용기와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격도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 기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나도 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저 학생도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행히 전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그동안 꿈꿔왔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저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도 처음 상담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앞으로 상담할 내용은 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이 꼭 비밀을 지켜줄게.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예의 학생이 오늘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얘기 참 뭉클하네요. 처음으로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얘기. 참 우리가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 얘기 중에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맨날 울었고 우울했고 답답했어요. 근데 어디다가 얘기할 데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선생님 한 분이 들어주신 거군요. 김영희 선생님 갑자기 어깨가 으쩍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자,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졸업하면? 청소년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또 이 피해 학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상담을 잘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꼭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저런 학생들 얘기 들으시면 우리 김영희 선생님 참 뿌듯하죠? 예. 근데 제가 주인공이 아니어가지고 좀 아마 그 모 지역의 그 순회 상담 선생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상담을 해서 저렇게 치유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망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에 상주하는 상담 교사가 있어야지.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자, 이제는 학교 폭력의 대안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해법을 가지고 특히 그 인성교육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대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그 생활교육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일단 바른 생활 습관부터 좀 체득하도록 하자. 거기서부터 인성교육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등학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학생 생활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사실 인성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교과에도 보면 도덕 교과도 있고 뭐 국어 교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바른 언어를 쓰는 그런 인성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도덕 교과는 그야말로 이렇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프로젝트형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에서도 충분히 인성교육을 강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체육이나 예술, 독서 등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이제 활동들이 입시에 다들 관심이 있으시니까 학생부나 입학 전형에도 충분히 그 평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인성교육이 강한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퇴색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성교육을 정말 많이 강화하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네. 자, 인성교육 강화 대책 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즘 제 또래 아이들은 무엇이든 금방 반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핸드폰도 좀 더 빠르고 좋게 반응하는 것을 찾죠. 그런데 인성이라는 것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흥미는 떨어지고 또 흥미가 떨어진 교육은 학생들에게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인성교육이 저희한테 주어진 인성교육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저희 눈에 조금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는 이제 그냥 하면서 리더십도 생기고 또 친구들과 협력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규칙 같은 것도 그걸 서로 만들어 보면 그 규칙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인성교육 그러면 좀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이게 저 바로바로 이렇게 좀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좀 접근을 바꿔서 정말 실천 위주로 학생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나요? 이제 일단 중학교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 학기 중학교부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로도 확대를 해야 되겠죠. 예. 아주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그 자리에서 고등학생이니까 본인 얘기부터 일단 물어봅니다. 네, 일단 졸업하기 전에 돼야 될 텐데. 자, 학생 생각은 그렇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그 장관님께서 너무 큰 일을 하셨다라고. 찬성하시네요. 네, 정말 아주 기쁜 일입니다. 정말 기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천 중심의 프로젝트형 그 인성교육은 정말로 너무나 기대되는 바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가 이 소통과 공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통과 공감이라는 새로운 이제 상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위 프로젝트 이제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교과부에서도 예산을 듬뿍 줬습니다. 800억. 근데 이제 2010년 되고 11년 되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1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2011년 이후부터는 이 프로젝트 그 정책 자체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학교 폭력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자 다시 부랴부랴 이제 교과부에서는 이 정책을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살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서 이 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학업 중단학생을 포함한 이 학교 고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정말 좋은 정책이었고. 올해 2월 달에 그 국가 그 교육과 기술 자문위원인가요? 예,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그 지지를 받던 게 바로 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1등이었는데 이렇게 좀 예산이 좀 이렇게 감소되거나 그다음에 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통과 공감의 새로운 상담 공간인데요. 여기에 상담 교사가 없습니다. 예. 여기 상담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위 프로젝트도 같이 함께 좀 잘 부응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위 프로젝트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제 위 클래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엔 상담실이었는데 그걸 이제 훨씬 말씀하신 대로 그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이렇게 위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원래 모든 중학교에 다 이제 위 클래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위 클래스에 전문가가 필요하시니까 전문 상담 인력을 모두 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제 선생님 요구하시는 이제 모든 그 이제 분을 이제 교사로는 하기 힘드니까 일단 500명 일단 원래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그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줄었다 하는 부분은 저희 그 예산 구조에서 그 특별교부금이라는 그 제도는 일단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3년 지나면 그건 이제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총액은 이제 지방 부담이 좀 많아지면서 총액은 더 늘어났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하여튼 예산 지원도 계속 강화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돈 주신답니다. 네, 좀 기다려 보시고.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체육, 도덕, 예술 교과를 강화하겠다.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인성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을 인성교육만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교육의 방향 자체가 저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인성교육이라는 교과목으로 하기에는 그 마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성이라는 부분은 아주 어려서 쓰레기를 정말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다음에 누가 가다가 친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유치원에서부터 쌓아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워낙 그 학업 성취도 위주로 되어 있고 경쟁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사교육에 매달려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학원을 보내고 그 인성과 학업 성취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을 수립하실 때 좋은 정책을 수립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주셨으면 정책을 수립하시기 전에 교사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체육교과 장관님이 아마 다니시면서 체육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학생들이 주 4시간으로 늘렸잖아요. 근데 지금 중학교가 집중이수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 4시간을 1년 안에 도덕을 다 끝내야 하는데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오기는 주 3시간을 도덕을 하고 1시간을 체육으로 바꿔라. 그러면 도덕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3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 도덕을 줄였는데 사실 이런 거는 국영수는 하나도 안 줄이고 아직도 중요한 건 그것이고 결국은 그 예체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그 좀 더 그 아까 소통을 말씀하실 때 학교에서 그 교칙을 짤 때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정책을 입안하실 때도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 교사들의 의견이 좀 말단의 의견이 좀 수립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립된 정책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이게 또 좀 있다가 아마 급식이 중요하면 급식으로 바뀌고 또 성폭력이 막 문제가 되면 성폭력으로 바뀌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긴 하거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좋은 얘기들 많이 지금 한 것 같아서 일단 기분 좋고요. 교육과학부를 통해서 SNS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이 자리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그 부분도 몇 분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진 님의 의견인데요. 지금까지 학교폭력 대책제도 선생님,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위주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자의 빠른 전달 또한 큰 피해 예방의 지름길인데 제3자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상황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나 제3자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제도 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제도가 생길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그 또래 학생들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이 아까 질문자 표현대로 이제 방관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래 상담 제도라든지 또 또래 중재자 제도 이렇게 해서 그 또래 학생 중에서 상담을 해주거나 또 이제 그 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중재를 하거나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그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도입하는 학교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평상시에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런 이제 모든 학생들이 좀 그런 그 폭력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강당에서 그냥 비디오 보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소위 이제 프로젝트형으로 해서 우리 학급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학생들이 고민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좀 넣으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이제 제3자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없느냐?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호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가해 학생에게 뭐 보복을 당한다든지 이제 이걸 신고를 했을 때 보호하다가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네, 의견이고요. 자, 계속해서 박호 씨가 의견을 주셨어요. 학생들이 제2의 학교라고 생각하는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은 있습니까? 비정기적인 순찰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원에서도 또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사실 이제 그 학교는 학교 안에서만 이제 담당이 돼 있고 선생님들도 이제 워낙 책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은 또 우리 부서로 봐서도 여성가족부가 또 담당하는 그렇게 이제 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계기로 해서 경찰 또 교가부 여성가족부가 다 협력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그 117 신고 같은 것도 사실 그전에는 경찰은 117이지만 교가부는 교가부대로 번호가 있었고 여성가족부대로 신고 전화가 있었는데 하나로 다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117로 신고가 접수되면 그 전화를 받을 때 경찰부만 받는 게 아니고 옆에 교가부의 전문가도 있고 여성가족부의 또 상담원도 같이 이제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학교에서 폭력이든 학교 밖에서 폭력이든 똑같은 폭력인데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기능이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다 그걸 단일화했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이 개선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뭐 좀 도움 좀 요청하려 전화할 때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으로 전화하세요. 이게 아주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합하셨군요. 통합을 했습니다. 함께 다 계시고 좋습니다. 자, 이 짧지 않은 시간을 방청석에서 이렇게 경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이제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의견 혹은 뭐 질문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아버님께서. 네. 예, 남춘천중학교 교사 정국익입니다. 선생님이시군요. 예,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 학교 폭력이 그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배려하지도 못하는 학교 문화, 학교 교육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그 학교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다시 말하면 학부모, 교사,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뛰어넘는 관계 맺기를 중요시하는 인권교육, 또 그것에 대한 역량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인권이나 뭐 인성이나 이렇게 말이 이제 혼용이 되는데 사실 그 입장에서는 인성교육이 훨씬 더 좀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 인성에서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는 뭐 공감하는 역량, 그다음에 소통하는 역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소통과 공감이 학생들 간에도 중요하지만 그 역량을 키울 때 이제 가족끼리도 많이 키워야지 그게 또 발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밥상머리 교육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식구들이 같이 밥 먹는 게 그게 참 그 교육적으로 좋은 이유가 공감하는 역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정과 사회 또 학교가 다 같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역량을 키워준다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인성교육이 변하는 방향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인성교육의 틀에 잘 그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네, 학생. 춘천여자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최혜지라고 합니다. 현재 월드비전에서 아동권리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문가와 함께한 연수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에 대하여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클럽에 대한 정책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가해자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을
네, 물론 좋은 점이 있는 만큼 나쁜 점도 있는데 숨 좀 쉬고 하세요. 숨 좀 쉬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네. 저희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먼저 피해자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 무조건 가해자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나와주신 가해자 학생도 그랬지만 학생에게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주는 피해 학생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 학생들의 그 상처가 나중에 오래까지 남기도 하는데 너무 가해자들 처벌하는 걸 위주로 간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다른 것은 강제로 전학을 시켰을 때 거기에서 이제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갔다는 시선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제2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학교에서 그 가해자로 인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 대책 없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일진 신고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진을 신고하는 것이 아까 언니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아이들의 배려 없이 그냥 이름뿐인 정책만 나눠온 것 같아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토론을 아주 심하게 한 모양이에요. 아주 열심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정책이 흔히 알려지기는 이제 뭐 그 처벌만 강화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이제 피해자를 위한 그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또 가해 학생을 위한 재활 교육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걱정하는 것들이 잘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경우에도 그게 그 뭐 일반인들의 조직 폭력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니까요. 물론 일진을 뿌리 뽑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잘 그 교육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손을 들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학교 임원을 맡았는데 친한 친구가 얘가 임원이 되니까 학교 뭐 일정에 무슨 뭐 총무부라든가 무슨 부서 부장을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학교 학칙상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활기록부상에 계속 남는다면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학 사정과제도 뭐 이러면서 생활기록부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그게 너무 과잉 처벌이 아닌가. 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대학교 와서도 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벌을 받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적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 점 하나랑 조기를 보면 누리과정 중에서 어린 학생들을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는 큰 애는 중학생이고 작은 애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5학년인데 벌써 주변 학부모들은 다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학구열에 불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학교 주변에 저희 큰애 같은 경우도 저학년 때는 피아노, 뭐 태권도 뭐 이런 거 다 했었어요. 근데 막상 5학년 정도 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바꿨는데 또 지금 보면은 학원 폭력 일어난 게 가장 무서운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도 늘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 벌써 중학생이 되면은 애들이 다 컸어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중학생이 돼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초등학생한테 먼저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피아노, 뭐 태권도, 미술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교육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어머님 무슨 여군 출신이신가 봐. 시원시원하시게 쫑쫑 우리게 질문하셨는데. 아주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먼저 이제 그 초등학생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 참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폭력이 일단 뭐 중학교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일단 중학교부터 하고 있지만 지금 자꾸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요. 지금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초등학생들에 대한 좀 그 학교 폭력 대책도 이번에 이제 일단 중학교에서 시작하지만 계속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에 기록하는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생부에 기록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국어 성적이 예를 들어서 40점인 거는 기록하면서 인성과 관계되는 그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 안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낙인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국어도 40점 맞다가
60점, 70점 맞으면 그게 향상도를 입학사정관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균이 뭐 몇 점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이렇게 향상되는 걸 보듯이 이런 이제 인성에 관련된 것도 뭐 이제 정말 그 처음에는 폭력이 있었지만 뭐 나중에는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아이의 인성이 좋아졌다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도록 세세하게 또 기록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얘기가 오고 갔고요. 뭐 결론은 못 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데 저는 아주 큰 의미를 둡니다. 자, 오늘 그 정책과 관련해서 막 질문, 질타 위주로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제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시라면 이렇게 좀 주변 의견들 다 들어보시고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하시겠는지 하나씩만 한번 끝인사로 대신해 볼게요. 우리 김용희 선생님부터. 진짜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강원도 특색 사업으로 강원학생교육원에서 그 대안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애들이 아까 학교 폭력 있기 전에 이제 작년 10월에 들어왔던 애들이었는데 한 20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그 버니 점프 아시죠? 버니 점프. 네, 가장 높이 있는 이제 점프인데 거기에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왔었습니다. 데리고 왔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 뛰는 거예요. 슝슝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버니 점프 사장님이 아니 어디서 왔냐고, 어디 학교냐고.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는데 대부분 오면 다 떨려가지고 하루 이상 걸리는데 도대체 여기 있는 어디 학교 애들이 이렇게 잘 뛰냐. 결국에는 이 학교 폭력이 어떻게 보면 좀 가해자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다음에 그 힘, 이 방향만, 이 터닝 포인트만 잘 잡아주면 대안교육 활성화를 해서 잡아주면 아마 이 아이들이 그 대한민국을 짊어지지 않을까. 제가 교과부 장관을 하면 저는 이 아이들과 제가 소통하는 그런 장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 에너지만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해주면 충분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정유선 어머님께서도 하나만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장관이 아니어서 사실은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7대 과제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조사해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아까 장관님이 인성교육이라고 굳이 얘기하셨잖아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장관이라면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으면 계속 선도하고 교육하고 뭔가 강압적으로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출발점은 아이들이 똑같은 어른과 똑같은 인격체고 인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격체로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자. 자, 막상 이제 정책으로 하나 내달라니까 쉽지 않죠? 자, 우리 교수님도. 김용희 선생님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는 죽어도 저 자리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 도덕적 조바심 이걸 조금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막 하니까 마치 사회 전체가 지금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은 이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발휘하게 돼 있는 그 자생력 이걸 좀 발휘하도록 좀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학생 초, 중, 고 다 합해서 지금 한 700만 명쯤 됩니다 보면은. 근데 지금 폭력 신고되는 보면 한 2만 몇 건대예요.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부정적인 면에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가지고 있는 힘을 좀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나라 봅니다.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거꾸로 말하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물론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좀 더 잘하자. 이런 건 좋겠지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될까 뭘 당을 대체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본연의 우리 각자가 맡은 바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사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같이 노력하면은 역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질문이 아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빈 양은 그냥 가볍게 소감 오늘 함께한 소감을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또 학부모님들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았고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고3인데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 이 고3 학생들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기 현실을 몰라서 그래 이런 또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자유롭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예, 오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소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 폭력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소통, 공감을 계속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교육 현장 함께하는 이야기 필통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번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참 느끼는 건데 저도 범죄자입니다. 그동안 방관했거든요. 이런 사실이 일어나는지조차도 관심 들여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 사람만, 한 부류만 관심 갖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애쓴다면 언젠가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